그래서 오늘이 10월 19일이고요. 지금 막 녹화 버튼 켰고요.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이 크게 이제 HTML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구조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격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CSS는 이 웹페이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 거죠. 주로 이제 CSS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대상의 색상, 크기, 배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웹페이지에 대해서 동작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올리면 뭐가 스르륵 하고 열린다거나 클릭했을 때 어딘가 모양이 변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HTML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CSS랑 HTML이 이렇게 포함이 된 형태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얘네들을 전부 이렇게 포함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수강 과목이 누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까지 이제 구사하시는 분들을 흔히 국내에서는 웹 퍼블리셔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흔히 이제 요 플로우를 웹 퍼블리셔라고 부르기 전에는 약간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이 진짜 프로그램처럼 각 잡고 작성해야 된다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어떤 구조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제 접목을 한 건데 이제 그 형태가 리액트 JS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리액트 JS 다음 단계가 넥스트 JS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네도 관계가 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 넥스트 JS가 리액트 JS를 좀 감싸고 있는 느낌인데 리액트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넥스트나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초반에 설정만 조금 바꾸는 수준이고 넥스트.js 같은 경우는 리액트가 익숙해지시면은 거의 그냥 거저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넥스트.js 공부하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넥스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게 요즘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 쌓아가는 그 테크 틀입니다. 자, 일단 뭐 리액트나 넥스트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요 세 부분 여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이쪽 하는 부분들을 프론트엔드 개발.
자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게 사용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접근이 좀 수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작업하는 결과물이 바로바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백엔드 개발은 눈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난이도가 좀 센 편이죠. 자,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거고요. 초창기 때 웹 작업을 할 때는요, 먼저 파워포인터 같은 걸로 우리 어떤 사이트 만들까라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밑그림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스토리보드 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그림으로 그리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검색하면 앱 개발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구성되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그려가면서 웹페이지의 형태를 미리 스케치를 합니다. 뭘 만들더라도 일단은 구상은 먼저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손그림으로는 좀 너무하다 싶으면은 파워포인터 같은 걸로 파워포인터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림이 좀 작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써서 화면 UI를 구성을 합니다. 이게 초창기 때예요. 지금은 손그림을 그리면 몰라도 파워포인트는 아마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피그마라든지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 웹페이지의 모양을 밑그림을 그리는 전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튼 이제 기획 파트에서 스토리보드들을 작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는 디테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요. 디자인 파트에서는 실제로 그 웹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포토샵으로요. 이제 그림으로 나온 거를 보고서 그때그때 이제 변경 사항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실제 코딩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픽스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만든 결과물을 실제 사용 가능한 웹페이지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이제 코딩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이때 쓰이는 게 HTML하고 그 다음에 CSS입니다. 여기까지를 요 단계까지를 예전에는 웹 디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약간의 동작을 가미해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까지 같이 해서요. 여기까지의 범주를 이제 웹 디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지 그 당시에는 뭐 퍼블리셔라느니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쯤까지 돼요. 2000년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코딩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웹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한테 이 코드를 넘겨요. 이 사람들은 뭐 자바래느니 아니면 PHP래느니 뭐 이런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여기다 프로그램 코드를 이 웹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 파일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얹어 놓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좀 멀티미디어스러운 기술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 당시에는 여기서
플래시를 같이 사용을 했죠.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플래시 게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플래시로 별걸 다 만들었어요, 진짜. 지금은 플래시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죠. 아예 기술 자체가 없어진 기술이니까요. 근데 제가 한참 회사 다닐 때는 플래시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를 2주 동안 고용했는데 주당 500 받아갔어요. 2007년도인가 그때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이 iOS가 나오면서부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때 이 플래시를 개발하고 있던 어도비 사장한테 단단히 삐져갖고, 진짜 삐진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에서 플래시를 지원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아마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서 본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엔요 디자인하려면, 그래픽 디자인을 하려면 무조건 맥을 써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맥 자체가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터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포토샵이 맥 전용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다들 환장을 하면 샀어요. 있어요. 에일리언 머리같이 생긴 컴퓨터, 큰 일체형 맥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한번 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애플에서 한번 쫓겨났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갔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어도비에서 포토샵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스티브 잡스랑 그 어도비 사장이랑 친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위닝하자고 만든 건데,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윈도우용도 포토샵 좀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윈도우용 포토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애플 쟤네들 좀 혼나야 되니까 맥용은 당분간 좀 버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화려하게 애플로 귀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맥용 포토샵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이폰 막 나왔을 때는 진짜 맥에서 포토샵 쓰면 막 욕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뻗어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야, 맥용 포토샵 좀 신경 좀 써줘 라고 했더니 그때 어도비에서 지금 윈도우용으로 너무 멀리 와서 안 돼 라고 해버려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를 죽였어요 라는 게 카더라 얘기예요. 그 완력 싸움이 거의 5, 6년 정도 갔다가 결국은 어도비에서 꼬랑지 내리고 플래시를 아예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라고 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 플래시가 담당하던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대체할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당시 HTML은 버전이 4였고요. 요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얘네들이 HTML5, CSS2에서 CSS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얘네가 플래시 기술을 대신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니메이션 기능 같은 게 탑재되기 시작하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도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니까 모바일 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한 개념이 반응형 웹이에요. 하나의 웹페이지가 웹브라우저 창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그 화면 넓이에 따라서 디자인이 알아서 변신을 해요. 그 전에는 모바일용 사이트 따로, PC용 사이트 따로 만들었는데, 이 반응형 웹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한 번에 핸드폰용, 태블릿용, 데스크탑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웹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시각 디자인이라던가 뭐 각종 디자인과에서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디자인만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좀 코딩에 좀 살아남으신 분들하고 계속 디자인 쪽에 머물러 계신 분들하고 파트가 나눠져요. 그래서 코딩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웹 퍼블리셔, 그리고 계속 디자인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웹 디자이너.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거를 운영하지 않는 한, 쇼핑몰은 상세 페이지 같은 게 계속 디자인이 매번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걸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디자이너들은 그냥 외주 인력으로 전략을 해버려요. 사실 전문 개발사들은 디자이너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게 돼요. 매력이 좀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구글에서 엄청난 서비스를 만들어요. 구글 맵이었어요. 구글 맵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외부로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라면서 진짜 센세이션 했어요. 이 구글 맵을 구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인데, 사실 구글 맵 이전의 자바스크립트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참 현업에서 일할 때 나 자바스크립트 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속된 말로 쪽팔려 했어요. 어디 프로그래밍 언어 같지도 않은 걸 하고 있어. 진짜 거의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제 동기들 지금 다 개발 그만뒀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때 자바스크립트나 좀 해둘걸. 자바스크립트는 디자이너들이 그냥 단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였는데, 구글에서 이 구글맵 같은 걸 만들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V8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노드.js라고 하는 애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자바스크립트가 단순히 그냥 효과만 주는 용도에서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던 것들을 흉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장난감에서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로 탈바꿈을 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좀 쓸만해졌는데 하면서 자바스크립트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써서 우리가 쓰는 웹 프로그래밍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흔히 말하는 노드. 백엔드 프로그램 할 때 쓰는 노드.js요.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진짜 노드.js 백엔드는 진짜 사기템이에요. 왜냐면 이걸로 내가 한 라인 수를 한 500줄 정도 코딩을 해야 될 거를 노드.js로만 한 10줄 미만으로 끝나요. 완전 사기템이에요. 쓸만한데? 그러면 우리 이쪽도 한번 기웃거려 볼까? 라고 했더니 이쪽은 디자이너들이 그냥 코드를 짠 거다 보니까 뭐 형식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야, 이건 좀 심했다.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진짜 전산쟁이들이 체계를 넣어버려요. 그게 리액트예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어찌어찌 코딩을 좀 익히신 분들이 하고 있던 게 퍼블리싱이었는데, 진짜 전산쟁이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느니 어떤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들을 투입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전공생 전용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적응하신 분들은 이거 더 이상 이제 여기랑 같이 못 해먹겠다. 이거 하나만 해도 벅차. 라고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직군이 생겨버려요. 아직도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요, 퍼블리싱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게 이 이유예요. 왜냐면 리액트 같은 HTML, CSS까지는 진짜 프로그래밍 지식이 1도 필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아직도 수많은 학원들이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진짜 맛배기만 조금 하고 거의 jQuery라는 걸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리액트 딱 만나면은 갭이 이만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리액트 하려면은 진짜 컴퓨터 공학과에서 전공생들이 배우는 기초 개념부터 다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게 느껴져요. 근데 요 테크트리를 탄다. 그럼 사실 리액트 되게 쉬워요. 근데 이 테크트리를 타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이 테크트리는요, 이쁘게 만드는 거 되게 못해서 만들고 나면은 맨날 원색만 갖다 쓰고요. 빨강, 파랑, 노랑 그런 것만 갖다 쓰고 CSS 하기를 극도로 싫어해요. 경기해요, 진짜. 제가 낮에 그 취업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학생 하나 있어요. CSS를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뭔가 조립해놓고 나면 흉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CSS에 대한 경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제는 절대 이쁘진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항상 수업 끝나고 나면은 수업 들으신 분들이 저보다 이쁘게 더 잘 만드세요. 방법은 소개해드리되 이쁜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태생 자체가 약간 변종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나중에 프로그래밍적인 게 나온, 그리고 가장 최신에 나온 거기 때문에 IT 기술 쪽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지들이 다 쉽고 빠르대요. 배우기 쉽고 그 다음 배우는 속도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대요. 근데 거기 앞에 어마어마한 말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모두 섭렵하고 계신 경우에. 그러면 진짜 쉽고 빨라요. 리액트 감 잡고 하는데 한 2,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저도. 참고로 제가 실무를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강의하면서도 사실 실무기술 수업하는 게 주기 때문에 감 떨어지면 끝이라서 1년에 한 2건 정도는 외주 개발을 받아서 해요. 그것까지 합하면 대충 올해 한 2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웹기술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리액트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긴 한데 이거 처음부터 배우시려면 만만치 않겠다 예요. 그리고 이걸 학원에서 배우기가 힘든 게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전공생 뺨치는 깊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바스크립트는 디자이너용이다라는 개념이 좀 많아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고자 하는 책도 없고 학원도 없고 수업도 없어요. 유튜브는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수업을 기획한 것 자체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를 jQuery 없이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라는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기존의 웹 프로그래머들은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백엔드 개발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랑 이제 짝 맞추려고 이름을 바꿨나봐요. 그랬더니 디자인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업무를 4가지를 했는데 갑자기 업무가 하나로 줄었죠. 그러니까 월급이 줄어들다 못해 일자리가 위태해졌어요. 웹 퍼블리싱 하던 분들은 업무가 3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2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굳이 회사 안에 보유할 필요를 못 느껴요. 여기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이 두 파트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되는 퍼블리셔라고 해서 디블리셔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잡코리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이 용어가 검색이 돼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배를 잡고 웃었어요. 뭐가 다른데? 그냥 옛날부터 있던 건데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있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웹 디자이너들은 있었는데. 이게 요즘 이제 웹 시장 돌아가는 판도고요. 일단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6개월 공부하는 기간 안에
웬만하면 이제 최대한 깊이 있게 공부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중단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웹퍼블리싱을 목표로 이제 취업문을 두드리실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제 직군을 이제 웹퍼블리싱 쪽으로 이제 바꾸신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사실 그냥 오브 더 레코드로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한두 달 정도는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게 사실 제 진짜 속마음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 여기까지 일단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여기까지 정리가 완전히 되고 리액트를 들어가야 그래도 이해도가 좀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리액트를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의도로 딱 요거 3개만 만들어 놓고 개강을 하면은 수강생이 한 명도 안 몰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개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요거를 이제 좀 최대한 많이 그 용어를 복습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거의 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웹 쪽에서 직군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프론트엔드 개발 쪽은 가장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은 범위의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론트엔드 기술까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구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혼자서 이제 뜨문뜨문 공부한 거를, 물론 하루 24시간을 다 풀로 쓰진 않겠지만 거의 한 10년 이상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다 섭렵하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실제로 업무할 때 쓰는 기술들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강의하면서 참 저도 양심에 찔릴 때가 많은 게, 나는 이거 10년 공부했는데 이거를 이분들한테 한 번 듣고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막 강요를 한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외우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지, 한 번에 듣고 외우시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3시쯤에 다시 모이셔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코딩에 쓰이는 프로그램들부터 설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